아까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오실 관리 트렌드가 기공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기공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중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공이 열리는 거와 닫히는 걸 한번 보려고 볼게요. 이 지금 기공이 열린 정도를 보게 했을 때, 그러니까 기공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아래쪽은 기공이 닫힌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VP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VPD라는 건 뭐냐면은 VP가 뭐냐면요. 베퍼 프레셔, 그러니까 수증기 앞을 우리가 베퍼 프레셔라고 해요. 수증기 앞. 디퍼런스는 뭐예요? 차이죠. 그러니까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는 수증기 앞의 차이라는 거죠. 수증기 앞이라는 거는 수증기 앞은요. 어디와 어디의 수증기 앞을 얘기할까요? 바로 기공과 공기의 수증기 앞 차를 우리가 VPD,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표현해요. 수증기 앞 차를. 그럼 여기서 지금 낮은 수증기압이라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공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증기압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기공하고 공기하고 수증기압 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뺏겨요? 적게 뺏겨요? 적게 뺏기겠죠. 그러면 적게 뺏기면 기공을 활짝 열어도 우리가 어때요? 물을 안 뺏기겠죠. 기공 확장 열었다는 얘기는 바로 광합성을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증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아래 걸 볼게요. 앞에는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VPD가 크다고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은 수증기압이 기공하고 공기하고 차이가 크다. 그러면 베퍼 프레셔 VPD 값이 크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수증기압 차가 크니까 물의 기공을 열었을 때 물을 많이 뺏기겠죠, 한 번에.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는 기공을 닫아야 보다 내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VPD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기공을 얘가 닫혀 있는데 VP를 줄여요. VPD를 줄이게 되면은 수증기압 차이를 줄이게 되면은 기공을 열 수가 있겠죠. 그럼 수증기압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증기압은 두 가지로 영향을 줘요. 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압은 높다. 두 번째, 습도가 높을수록 수증기압은 높다. 그럼 기공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기공이 자연계상으로 수증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공은 100%의 뭘 갖고 있어요? 포화습도죠. 기공은. 그러니까 온도만, 우리가 이 습도는 100%이기 때문에 온도만 알면은 우리가 기공의 수증기압을 알 수가 있다. 공기는 뭘 알아야 돼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알면 수증기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수증기압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잎의 수증기압을 낮출게요. 그러면은 공기와 잎의 수증기압 차이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잎의 수증기압을 낮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습도를 낮출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뭐를 낮출 수가 있어요? 식물체의 체온을 낮출 수가 있죠. 뭘로 하면 돼요? 차광을 하면은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차광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잎의 수증기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기의 수증기압을 높이면 어때요? 차이가 줄어요, 늘어요? 줄죠. 잎의 수증기압이 이만했는데 공기의 수증기압이 이만했어요. 그러면 얘를 내리는 게 있어요. 내리면 잎의 온도를 낮추면은 얘가 내려오겠죠. 반대로 얘는 높이 있는데 공기의 수증기압을 올려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기의 수증기압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수증기가 많으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요?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차광을 통해서 잎의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안개 분무기를 이용해서 공기의 습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두 개 다. 차광을 통해서 잎의 온도도 낮추고 우리가 안개 분무기를 통해서 공기의 수증기 양도 늘려준다고 하면은 수증기압 차가 VPD가 줄어들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공을 열게 하려면은 수증기압 차를 줄여줘야 되는데 수증기압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잎의 온도를 낮추거나 공기 중 습도를 높이거나 두 개 다 하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공이 열린다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공을 개폐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드렸죠? 학기 초에 IR 온도계 줬죠. 또 IR 온도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세 가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처음에 IR 온도계, 그 다음에 EC 센서, pH 페이퍼. 요 세 개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광량계 정도, 와트 센서 정도 갖고 다니는데 일단은 앞에 세 가지, 특히 아이론 온도계하고 이시 센서는 필수예요. 두 개는. 두 개 달면서 우리가 아이론 온도계를 뭘 할 수 있냐, 기공 열림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공의 온도하고 여분하고, 그러니까 입회 온도와 공기 온도가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공이 닫힐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는 거. 이거는 항상 뭐예요? 입회 온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입회 온도가 공기 온도를 거의 추월했다는 얘기는 바로 기공이 닫혔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바로 여본과 공기 온도가 만나거나 여본이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바로 커튼을 쳐서 여본을 떨어뜨리면서 기공을 열어버려야겠죠. 광량이 줄어도 열어야, 일단 열어놔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일단 열어놔야. 그래서 우리가 입회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차광을 통해서 기공을 열므로써 안 하는, 그러니까 닫았을 때 광합성을 아예 안 하지만 그래도 열어버리면 광합성을 하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차광 그래도 하는 것들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공과 VPD, 그러니까 기공의 컨덕트들한 기공의 열림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공 조절의 범위에서 기공은 어떤 배경으로 움직이느냐. 첫 번째, 기공 기능을 볼게요. 기공은 가드셀에 조정된다. 뭐냐면은, 가드셀이 뭐냐면요. 기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이게 가드셀이거든요. 이게 물이 들어가서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기공이 닫히겠죠. 물이 빠지면 기공이 열리고요. 바로 이게 가드셀에 물이 들어오면 열리게 되고요. 가드셀에 물이 빠지기는 닫히는데 바로 포타슘 이온에 따라서 우리가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돼요. 기공은 BT에서 열리고요. 또 빛이 오면 열리고 있고요. 여러 기작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드셀에 포타슘 이온이 들어가도 열리고 BT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입회 수준이 부족하여 포타슘이 있어도 기공이 작아진다. 그래서 입회 수준이 부족하게 되면은 포타슘 이온이 있어도 기공 안으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기공이 닫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해 뿌리에서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뿌리에서 나와서 물을 따라 잎까지 올라가게 되면 돼요. 잎에서 사이토킨이 받게 되면은 이파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토킨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공이 닫히게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 개가 아니라 광, 포타슘 이온, 그 다음에 사이토키닌 여러 가지에서 동시에 발생해요. 또 하나 보면은 이 칼륨 펌프는 뿌리 영역의 물 가용성과 지상의 증발 속도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그래서 이 칼륨 펌프가 사이토키닌은 칼륨 펌프에 작용을 하는데 이 칼륨 펌프는 또 물 가용성과 지상의 증발 속도에 의해서도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속도가 빠르면은 닫아버릴 테고 속도가 늦어지면 열어버린다는 거겠들이요. 식물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수분 부족은 ABA 호르몬을 만든다. 이건 뭐냐면요. ABA는요. 비상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펌프들 있죠. 포타슘 이온, 사이토키닌, 칼륨 펌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ABA 호르몬은 뭐냐? 우리 러닝머신 딱 보면은 속도 조절 하잖아요. 근데 빨간 단추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정지되죠. 그때는 기계가 멈춰버리죠. 왜 멈춰요? 얘 다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전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눌러버리면 바로 안정장치라는 거죠. ABA 호르몬. 뭐냐면은 이 식물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바로 긴급 신호를 ABA 호르몬을 쫙 뿌려버리면은 식물체가 기공을 전체를 닫아버려요.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식물이 증산을 멈추겠죠. 식물 증산을 멈추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ABA 호르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들고 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심하거나 아주 시들기 직전에 ABA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ABA 호르몬은 제일 큰 문제가 얘네들은 광량이나 물을 흡수하는 것 정도에서 열고 닫고를 하는데 ABA 호르몬은 비상장치이기 때문에 한번 발동이 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기공을 닫고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 ABA 호르몬이 사라지려면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광합성을 하루 종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ABA 호르몬은 식물이 시들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식물이 시들고 나면은 내가 이제 물을 주고 어떻게 커튼 치고 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됐지만 그거는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든 이빨이든 광합성을 못해요. 그 얘기는 곧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1헥타 기준으로 하루 시들더라도 광합성을 못하잖아요. 얼마 피해 볼까요? 하루 광합성 못하면 1헥타 기준으로 3,400만 원 받아요. 엄청나죠? 하루 못하면. 외국인 한 사람 반 인건비 한 번 시들면 엄청난 큰 타격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시들지 않게 하려고 뭐예요?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 그 여러 단 카메라로 온실 기공의 개폐도를 열면 좋겠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뭘 하면 돼요? 아까 뭐가 알려줬어요? 아이론 도계로 항상 생장점 주변 햇빛 많이 보는 이파리 온도를 측정해서 여본과 공기 온도를 비교를 해서 여본이 공기 온도를 추가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커튼을 쳐서 식물이 시들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예방할 수가 있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 치는 거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ABA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하루 동안 과음성을 못하게 되면은 이렉타 기준으로 최소 200에서 400, 최소 200, 많게는 400까지 손실이 온다 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200에 400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200이 4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이익에서 200이 400 까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CO2 농도가 기공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너무 높은 CO2는 너무 높은 CO2 농도에서 기공이 다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 오히려 기공이 다치면은 그 CO2 농도 높아진다고요, 안에가요. 근데 높은 증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있으며 CO2 농도 상관없이 기공 활성을 한다. 그러니까 높은 증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공을 활짝 노동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야 되고 CO2는 상관없이 기공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CO2에 의해서 열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의 증발 속도에 의해서 기공이 열고 닫힌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증발하는 광에 식물 내용이 부족하면 기공이 닫힌다는 거죠. 아니면 작게 열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내부 CO2에 영향을 주고요. 내부 CO2 농도가 감소하면 기공이 활짝 열린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닫았잖아요. 그럼 CO2가 안에 들어있죠. 이걸 식물체가 다 사용했기 때문에 CO2 농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식물체가 증산을 멈춤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게 열리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물론 CO2 흡수는 농도초에 따라서 농도가 높을수록 흡수가 잘 되는 거 맞죠? 잘 돼요. 온실의 높은 CO2 증가로 기공이 더 일찍 닫히게 설사 방지한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작물 증간이 감소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불행하게도 상승한 온도로 창을 크게 열면 증가한 수분 스테로투 부정이 나타 효과가 된다. 높은 광량 조건에서 높은 CO2 공급은 문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앞에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거 이거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면 창을 크게 열고 창을 크게 열면 수분 스테를 받는다고 해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기공을 더 닿게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도와 광, 습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광, 온도, 습도 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습도를 포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부선이 낮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낮아진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 낮아지죠? 물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문을 열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높은 광량 조건에서 높은 CO2 공급 문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높은 광량 조건에서 문을 닫고 습도를 높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네요. 이거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나 아주 첨단 온실에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조건에는 불가능해요.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는 않대요. 우리가 이제 밤에도 증산을 할 때는 토마토는 시간당 제곱미터당 25g 정도를 필수 잡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에서 25g 사이를 잡아요. 엽채로도 15g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과채로도 25g 정도 가져야 돼요. 최소 증산량이요. 이거는 겨울이고 밤이고 낮이고 요 정도 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흐린 날, 겨울철 흐린 날에도 한 날에 25g은 증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이제 복사 에너지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트 이미션 없이 이제 증발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복사열이, 그러니까 대류열이 식물체에 와서 바로 증발되는 것들이고, 얘는 뭐냐면은 식물체가 이제 그 대류열이 이제 뭐에 감는다? 그러니까 히트 이미션. 뭐냐면은 식물체가 아까 그 복사열 손실이 발생하면은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복사열 손실이 이거예요. 대류 에너지가 식물체로 전달됐어요. 열대야 시간이요. 열대야인데 식물의 에너지 전달됐어요. 열대야 시간. 그러면은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리가 차고 그래갖고 유리로 식물체가 복사열을 하늘로 내보내요. 그럼 증산량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식물체가 복사열 냉각으로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로 인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지면은 밤에 이거는 이제 열대야 때를 얘기하는데 식물체의 체온이 에너지가 들도록 식물체의 에너지가 복사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증산량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복사열 손실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대류열이 이거 열대야 때문에 복사열이 많아서 식물체로 에너지 전달됐는데 근데 이 복사열이 대류열이 복사열 냉각에서 저 유리나 하늘로 내보내고 있어. 그럼 내가 식물체가 증산을 줄여요, 늘려요? 줄이게 돼 있죠. 보면은 얘는 복사열 냉각이 없는 열대열, 그러니까 양이 많죠. 근데 얘는 복사열 냉각이 있는 열대열, 증발량이 적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복사열 손실, 열 방출은 식물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열대야 기간의 복사열 냉각은 식물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복사열 손실은 거의 식물 재배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마이너스다. 근데 아주 특수한 기간들, 그러니까 요새같이 지금 열대야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열대야가 발생한 시기에는 오히려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 수분교의 뿌리의 기능을 볼게요. 근데 우리가 잎이셔 뭐예요? 식물이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웃풋은 뭐예요? 증발과 성장이죠. 대부분은 뭐예요? 증발이고 성장을 일부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분 균형을 얘기할 때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뿌리 기능 할게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흡수 용량, 뿌리 흡수 용량 뭐예요? 흡수 용량. 뿌리가 양이 많아야 되겠죠. 뿌리 양이 많으면 물을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 초기에 뭐예요? 뿌리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지를 말리죠. 일부러 배지를 말려서 뿌리 발달 촉진시키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뿌리 발달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세 가지를 하라고 했죠. 뭐예요? 뿌리에 자극 준다. 말리라는 뜻이죠. 두 번째 뭐예요? 양분을 공급한다. 광합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화방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쉬라고 했죠. 뭐예요? 차광을 통해서 증산량을 줄여준다. 세 가지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뿌리 흡수 용량을 키운다는 거는 뿌리 발달을 만들어준다고요. 줄기의 저항성을 먼저 얘기할까요?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작년도 7월에 심어서 8월에 심어서 6월, 7월에 왔어요. 뿌리로부터 생장자의 길이가 약 14m에 도달했다. 그런데 나는 심은 지 2달밖에 안 돼서 길이가 2m밖에 안 돼요. 누가 줄기의 저항성이 더 큰가요? 14m짜리가 줄기의 저항성이 더 크겠죠. 이건 물을 흡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고요. 일단 뿌리가 좋냐 나쁘냐, 어리냐? 뿌리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일을 힘이 세니까. 거기다가 또 뭐예요? 양이 많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뿌리가 줄기의 길이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줄기 안에가 어때야 될까요? 도톰해서 굵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안에 병반이라는 거 이런 게 없어갖고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뭐 일부 균사가 막아놨거나 뭐가 이렇게 뭐 정목이 잘못돼갖고 이게 잘 안 맞았어. 그럼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되겠죠. 이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병인균이라든가 접목을 했을 때 이것도 잘 접촉됐는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과 과일의 버퍼는 력이에요. 력이 아니라 자국타가 또 있는데 능력.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식물체가 항상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일과 잎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광량이 너무 강해서 내가 뿌리 감당이 안 될 때 내놨다가 다시 감당이 되면 다시 저장 탱크에다 또 저장했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량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보다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고 했잖아요. 오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오이를 저는 수확을 할 때 반드시 커튼을 닫고 수확을 하고. 왜 그러느냐? 오이는 수확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수확하거든요. 그리고 오이를 이만한 걸 따고 나면은 우리 작은 게 남아요. 그러니까 버퍼 기능이 상실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광을 하지 않고 오이를 수확하게 되면 오이가 시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이를 수확할 때는 반드시 차광을 하고 수확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토마토는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는 숙기가 45일에서 60일까지 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딴다고 해도 과일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별 신경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뿌리. 그럼 루트도 해볼게요. 뿌리 이건 이제 유전적인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식물체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요. 뿌리의 온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흡수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8도, 29도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잘 흡수해요. 물을 잘 빨아먹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환절 때 3월 달에 식물체가 시들 때가 있어요. 왜 시드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햇빛이 세서 시든다고 생각하는데 3월 달 햇빛이 세봐야 4월보다 안 세거든요. 근데 왜 시들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3월 달은 아직 외부가 차요. 그러니까 난방을 제대로 안 하면 근권 온도가 10도에서 13도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런 낮은 상태에서 해는 4월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세거든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생장점이 증산을 시작해요. 근데 뿌리는 아직 잠을 자고 있어요. 물을 못 빨아먹죠. 그러면 시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우리가 뭘 해요? 뿌리 온도가 낮게 되면은 물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식물체가 시들 수 있다. 그다음 3월, 보통 우리가 그때를 3월 달에서 4월 초까지 시드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근권 온도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식물체가 오전에 햇빛을 6시, 7시 해를 보는과 동시에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3월 달에 우리가 제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물이 시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ABA 호르몬이 발생해서 하루 종일 광합성을 못하죠. 그러면 3월 달에 하루 시들었다. 내원실에서 외국인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하늘로 날아갔구나 정도 돼가지고 어쩌면 2명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배지 식물당 유효수분 흡수량. 이건 뭐예요? 배지죠. 그러니까 배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지가 갖고 있는 물을, 배지가 충분히 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보통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고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한 더스트의 함량이 50% 이상 된 거. 근데 문제는 이 더스트가 파인 더스트가 아니라 미세한 더스트가 아니라 거친 더스트가 한 50% 정도 함유된 거는 우리가 유효 수분이 비교적 높은 배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배지는 뭐냐? 유효 수분이 높은 배지. 그 얘기는 바로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뿌리의 발달 정도. 뿌리가 발달을 할수록 흡수를 잘하겠죠. 뿌리 시스템의 유전적 소인.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력을, 우리가 대목 중에서 세력 대목과 병 대목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는 대목도 있는데 이 대목 중에서 세력 대목들은 바로 뿌리 시스템의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서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력 대목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토마토를 1년 키울 때 세력 대목을 많이 써요. 7월 말 8월 초에 접목을 해서 그 다음 7월까지 끌고 가는데 보통 세력 대목은 유전적 소인이 충분히 흡수를 땡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수분의 양, 물의 가용성은 바로 수분 공급 전략이에요. 우리가 물을 공급할 때요, 예를 들어서 물을 주는데 400을 주는데 100, 100, 100, 100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00, 200 줄 수도 있죠. 아니면 400을 한번 때릴 수도 있어요. 누가 가장 물을 잘 먹을까요? 100, 100, 100, 100. 예. 200, 200은 물 덜 먹고 400은 더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 100, 100은 언제 주느냐?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강광기 때, 고온기 때 100, 100, 100을 줘야죠. 왜냐?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근데 겨울철에 약광기 때 스트레스 안 받잖아. 스트레스 줘야 돼. 그때 어떻게 하냐? 200, 200, 200 같은 물을 톤을 크게 뛰죠.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그 얘기는 물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 전략에서 다량, 소량, 다해 전략을 치느냐, 다량, 소해 전략을 치느냐에서 소량 다해는 일반적으로 수분 공급 전략에서 물을 잘 먹게 하는 전략이고 다량 소해 전략은 물을 적게 먹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경재배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하는 3가지 과목이 모두 다 사실 통폐합되어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지의 컨디션. 배지가 어때요? 배지가 좋으면은 잘 되겠죠. 그래서 배지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배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는 물을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권 이시. 근권의 이시가 높으면 어때요? 물을 적게 흡수할 수 있고요. 이시가 낮으면 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는 이시를 낮춰서 물을 잘 빨아먹게 하고요. 겨울철에는 이시를 높여서 물을 못 빨아먹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균을 맞춘다. 그러면은 증발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 공급장에서 물을 못 빨아먹게 다량 소해 전략을 피고 배지 컨디션 지워. 이건 일단 그건 얘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근권의 이시를 높이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될 때 충분히 식물체가
온도가 주간에 예를 들어 주간에 광도 좋고 온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합성 잘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충분히 오전에 근권 온도를 확 올려갖고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식물체가 보다 많은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뿌리 온도는 그럼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뿌리 온도는 항상 뭐라고 관련이 있어요? 역시 얘도 광과 관련이 있죠. 광이 좋으면은 온도를 높여서 광합성률을 높여야 되고, 광이 없으면 굳이 내가 높일 필요가 없죠. 증산량이 적을 텐데 굳이 온도를 높여서 내가 에너지 낭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적정 온도라는 거 없어요. 냉해를 받지 않는 온도 이상이 적정 온도인데 광량에 따라서 내가 광합성률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수분 균형의 식물 수분 완충 능력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오이 작물에서 이제 본 거예요. 아까 지금 이 빨간색이요,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 파란색이 증산량이요. 그러면 보통 광량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보면은 여기 볼게요. 8시, 9시. 흡수량이 많아요? 증발량이 많아요? 증발량이 많죠. 언제까지? 증발량 계속 많죠. 언제까지? 한 12시, 2시까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물체 온도가 어때요? 식물체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떨어져요.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딱 이제 오후 2-3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증산량이 다시 줄어들고 광량에 비해서 증산량이 줄어들고 흡수량이 많고 증산량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식물체의 무게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버퍼 기능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완충 능력이라는 거죠. 식물의 완충가, 그러니까 실제로 낮에는 무게가 일반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완충력이 뛰어날수록 이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완충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내가 작물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또 이꼴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설비가 후져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은. 그 완충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완충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일단 완충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오이인데 볼게요. 지금 녹색이 이제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흐린 날이에요. 일출되고 나니까 어때요? 증산량이 생기긴 하죠. 흐려도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햇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데 약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가 뜨고 한타가 되니까 증산량이 지금 어때요? 파란색 증산을 하고 있죠. 근데 물은 지금 증산량은 적기 때문에 빨아먹는 물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빨아먹는 물에 비해서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식물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이걸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증산량에 비해서 흡수한 양이 많아서 보여주는 얘기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이 온실은요, 그나마 이제 관리가 된 온실들이거든요. 오늘 다크 흐린 날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광합성, 이제 상승적 작용에 대해서 이제 하고서 이제 이걸 잘 마치려고 하는데, 프로세스에서 광합성이라는 거는 바로 광합성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합친 이제 광합성은 동화작용, 이하작용 이렇게 합쳐 얘기하는데, 보통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과 CO2를 재료로 해서 비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죠. 이화작용은 뭐예요? 이 탄수화물을 산소와 만나서 뭐예요? CO2와 H2로 다시 분리하는 걸 우리가,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이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관리 에너지를 만드는 기초대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식물체는 호흡을 통해서 바로 동화산물을 이산화탄소가 물로 바꿔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간다. 이것들을. 또 방출된 에너지는 우리가 식물 내부의 세포벽, 염록소, 단백질, 비타민 등 건물질을 만들 때와 열과 같은 에너지원이다. 뭐냐면은 이 소모되는 이 에너지들은요, 바로 식물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세포벽이랄까 식물체 건물중을 만들어내는 것 재료와 동화산물, 호흡할 때 사용하는 동화산물은 같은 거란 얘기거든요. 호흡량이 많아지면 곧 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거를 광합성을 했어요. 100g을 했는데
만약에 이 중에 호흡을 70을 썼어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0이 바로 건물주로 남겠죠. 근데 내가 100을 만들었는데 호흡을 40만 했어요. 그럼 60이 건물주로 남겠죠. 이거는 건물중을 더 남길 것인가 호흡량을 늘릴 것인가는 우리가 뭘 갖고 한다? 보통 온도를 갖고 관리를 해요. 온도를 갖고. 일단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ATP는 당의 내부 수동과 뿔의 영양소 흡수에 결정합니다. 이 ATP라는 것이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요,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부서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ATP를 이용해서 바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명반응, 안반응을 배웠는데요. 이 명반응을 통해서 ATP를 만들고 이 ATP를 갖다가 안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요. 글루코즈를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죠. 그거를.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을 옛날에 뭐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켈빈 사이클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우리 켈빈 청바지 아시죠? 고 켈빈 사이클, 켈빈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반응이 있는데 명반응이 있는데 여기서는 ATP를 만들고 이 ATP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안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이 안반응은 낮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일어나요. 밤에도 일어나,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요. 낮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안반응이라는 거는 햇빛과 상관없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탄수화물은 밤에도 만들고 낮에도, 그러니까 낮에 만들어서 우리가 이동을 그러니까 낮에도 이동하지만 밤에도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동을 못한 게 한 80%를 낮에 이동하고 20%가 초저녁에 이동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저 안반응이라는 거는 바로 밤에 일어나는. 무슨 하나 낼게요. 참 뭐라고 하죠? 그거? 낚시질 하는 문제가 다 좋죠. 여기서 틀린 것은 광합성에서 안반응은 밤에만 일어난다.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네. 그건 거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거는 광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광 없이 일어난다는 개념이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동화상은 일부 빌딩 물질을 만들고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만들면은 광합성량이 줄어들까 뭐죠? 그 메인터넌스 에너지 줄어들죠. 그래서 호흡량이 많이 늘어나면 키가 빨리빨리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호흡량이 줄어들면 덩치가 커지고. 식물은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동물과 같이 당을 태우지 못하는 그냥 스스로 열을 못 만들어내는 얘기고요. 동화량이 많으면 온도를 높여 이화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생장을 빠르게 유지하는. 이거 뭐냐면은 동화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광도 좋고 날씨도 온도도 적당히 광도 좋고 굉장히 습도도 좋고 그래갖고 광합성을 많이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온도를 높여서 바로 생장을 빠르게 한다. 그래서 동화산물은 이화산물과 건물질의 합중이고 동화산물은 이화산물 플러스 건물질이에요. 건물중. 그래서 이게 광합성이고 이건 이화정이고 밑에는 건물중이에요. 건물중. 드라이미터 건물중. 우리가 소스와 싱크로 이제 불려요. 이제 소스하고 싱크라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이제 온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서는 소스와 싱크가 뭐냐? 소스는 생산하는 곳. 식물에서 생산하는 곳은 어디예요? 잎이죠. 잎을 우리가 소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산을 위주로, 그러니까 잎도 소비를 해야 해요. 소비를 하죠. 이 소비라는 거는 생산보다 소비가 적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싱크라고 불러요. 소스라고 불러요. 에너지를 만드는 소스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싱크는 뭐냐?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것들이에요. 과일, 꽃 뿌리는 광합성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얘는 100% 싱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잎은 뭐예요? 어린 잎은 광합성을 할까 안 할까? 광합성을 하는데 자기가 성장할 때 쓰는 에너지가 더 많다 보니 우리가 얘를 소싱크로 불려요. 애들을. 어린 이파리들은. 어린 잎은 광합성을 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성장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싱크로 분류한다. 다 큰 성장한 잎만 우리가 소스로 불려. 보통 소스 사이즈는 우리가 LI라고 해서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제곱미터당 잎이 연면적이 얼마나 해서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잎의 면적이 2제곱미터면 우리가 LI 지수 2라고 표시해요. 보면은 1입방미터당 잎의 면적이 3입방미터면 3제곱미터면 우리가 LI 지수 3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스의 액티비티는 기호 조건에 따른 생산율인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소스의 강도는 소스 사이즈 그룹 액티비티. 보통 이 액티비티는요 보통 온도라고 알고 있어요. 소스가 내가 소스 잎이잖아요. 소스의 크기하고 액티비티는 우리가 온도가 적당히 맞으면 우리가 소스의 강도가 나타난다. 이건 빛을 고정해 놓은 거예요. 빛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싱크의 사이즈는 보통 과일과 코스인데 제곱미터당 아까 LA 주수가 제곱미터당 잎의 면적이라고 했죠. 얘는 뭐예요? 싱크의 사이즈는 제곱미터당 과일과 코스를 우리가 보통 싱크의 사이즈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어린 잎하고 뿌리를 왜 뺐을까요? 여기서 넣긴 넣어야 되는데 보통 과일이 에너지의 총량의 7~80%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과일이 제일 커요. 그리고 계산하기 쉽고 뿌리랑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과일은 계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과일이고 거기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무시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냥. 원래 뿌리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뿌리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떻게 하느냐 과일의 개수와 꽃의 개수를 볼 때 뿌리의 양은 어떻다? 그냥 같다고 퉁치고 해요. 그냥 같다고 퉁치고. 뭐 우리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온실이라는 거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스마트라고 돼 있지. 어때요? 대충 관리하죠. 우리가 대충 관리하는 거예요. 대충. 뿌리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만 할 수 있냐? 꽃과 과일의 개수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부화량을 계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싱크의 액티비티는 바로 온도 및 생육당의 소비예요. 그래서 싱크의 액티비티는 주로 얘도 온도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액티비티가 높거든요. 빨리 땡기시면 강해요. 생육단계의 소비류, 과일의 사이즈를 얘기하죠. 싱크 스트렝스는 소스 사이즈 액티비티. 그래서 싱크의 사이즈 곱하기 개수가 소스 싱크 사이즈는 그러니까 싱크 사이즈 액티비티인데 이건 뭐냐면은 과일의 크기와 과일의 그 개수, 꽃의 개수 곱하기 바로 액티비티 온도와 생육 단계를 봤다 이렇게 해요. 메터를. 우리가 이제 동화산물과 최적 환경 조건인데요. 그럼 여기서 동화산물의 최적 조건이라는 것은 최적의 생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될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생장을 위해서는 단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X, Y축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X, Y, Z, 막 Y 막 4천, 5천 막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광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식물의 생육 정도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뿌리의 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광은 광과 CO2는 광 합성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이에요. 광과 CO2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요. 습도는 CO2 흡수에 영향을 주고 기공 개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은 기공이 열리죠. 더 우리가 한낮에 온실의 습도가 몇 프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을 닫으면 온도가 40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나서 우리가 온실 습도를 80% 맞출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50%만 나와도 양호한 온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기에는. 근데 아무튼 이 습도는 CO2에 영향을 주고 왜 그러냐? 기공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CO2를 흡수를 더 잘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광합성을 더 잘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동화산물의 생산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엔자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온도가 낮으면 광합성을 잘 못해요. 왜냐면 엔자임은 효소거든요. 효소는 바로 식물체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엔자임은 바로 단백질로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가 낮으면 엔자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온실을 돌릴 때 데이터를 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존 온도가 낮으면은 CO2를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 온도가 낮아서 광합성 효율이 낮아요. 그럼 광합성 효율이 낮은데도 CO2를 넣으면은 오히려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CO2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경비가 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엔자임 효과를 볼 때 바로 오존의 온도가 얼마큼 높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CO2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거기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엔자임에 영향을 미친다. 광합성 속도에. CO2와 호이오티 흡수량과 배출량 측정함으로써 건물체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실험실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물질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데 물질 수지 분석은 사실은 실제 온실을 통제하는 사람에서는 안 써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인 배경이고 실험을 통해서 실험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거든요. 동화산물의 최종 환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뭘 볼까요?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여기는 광합성 속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습도와 온도와 식물의 강도가 빠졌죠.
우리는 다 같다는 다 괜찮다는 고정하에서 그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보고요. 퍼펙트한데 광과 습도는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아니야. 제한 요인 딱 두 개만 넣었어요. 온도와 광을 넣었죠. 온도와 이산화탄소 넣었죠. 보면은 350ppm에서는 여온도가 23도에서 광합성을 최고로 하는데요. 근데 1000ppm에서는요. 이산화탄소 1000ppm에서는 32, 3도가 광합성을 최고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온도 습도가 빠졌어요. 자, 습도가 빠졌고 뭐가 빠졌어요? 광량이 빠졌죠. 습도 광량이 빠진 상태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냐? 이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해도 온도와 여분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갖고 얘기해도 뭘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온도는 더군다나 뭐예요? 템퍼레처 뭐예요? 이거는 여분을 말해요. 공기 온도가 아니라. 공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주로 뭘 측정해요? 공기 온도를 측정하죠. 센서가 있는 것들은. 공기 온도는 실제로 얘가 여분이 23도 정도 되면요. 공기 온도는 아마 26도, 5도 정도 될 확률이 높아요. 25에서 6도 정도? 높으면 27, 8도까지 갈 수도 있고. 얘는 지금 31, 2도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기 온도는 35도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350ppm일 때 35도 어때요? 광합성이 뚝 떨어져서 지금 엄청 폭량만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1000ppm일 때 33도가 딱 돼, 32, 3도가 되면은 광합성을 최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요. 이건 전혀 우리가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고 두 개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동시에 봐야 된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낼게요. 동화삼을